당신의 삶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프와 이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벌써 두 번째 방송이네요. 네. 횟수로 치면은 세 번째인가요? 근데 그게 1-1, 1-2로 가서 오늘이 그래도 뭐 세 번째긴 하죠. 네. 그렇구나.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늘 똑같습니다. 뭐 그냥 일하고. 근데 항상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일주일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지 않나? 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기다렸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재택근무를 요새 하고 있어서 네. 또 회사 가는 것보다는 조금 네. 덜 피곤한 것 같아요. 집에서 근무하니까. 그럼 그게 근데 일이 잘 되나요? 집에서 막 널브러지고 그러지 않나요? 처음엔 좀 잘 되다가 가면 갈수록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행복했거든요. 집에서 이제 뒹굴뒹굴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게 되게 행복했는데 점점 집중이 안 되고 맞아요. 하나둘씩 일을 놓치고 있어요. 방학 때도 그렇잖아요. 방학이 시작하면 좋은데 점점 애들이 점점 풀어지고 막 학교 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맞아요. 그래서 조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집에서 하니까. 색다른 경험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죠. 며칠 전에 테넷이 개봉을 했는데 네, 수요일에 했더라고요. 네, 네. 근데 반응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관객수로 확인해봤는데 3일 만에 40만 명 정도. 요새 극장가가 비수기였는데 네,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에도 많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아직 못 보긴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니,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테넷도 개봉한 김에 이제 첫 번째로 다룰 영화를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들의 작품들을 한번 다뤄볼까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논란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테넷으로 놀란 감독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초기작부터 아예 최신작인 테넷까지 한번 쭉 다뤄보면 어떨까, 그렇게 저희가 첫 번째 계획을 세워봤거든요. 네, 그래서 주차별 진행 순서를 제가 3주차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1주차 이제 오늘 할 거는 놀란 감독님의 생애와 그리고 두들버그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거랑 미행이라는 이제 초기 장편, 그다음에 메멘토, 프레스티지, 인셉션까지 오늘 하고요. 인셉션까지. 예, 꽤 많이 하죠. 이걸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2주차는 배트맨 다크나이트 3부작을 하고, 근데 시간 순서상으로 다크나이트 사이에 뭐 인셉션이 껴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다크나이트는 한 대 묶어서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2주차 아무래도 같은 시리즈니까. 그러니까요. 2주차로 하고 그다음에 3주차 마지막에는 인터스텔라와 덩케르크, 테넷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엄청나죠. 엄청난 영화 라인업이네요.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주는 이제 논란의 초기작 부터 한번 다뤄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한 감독의 영화를 이제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 정주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뭐 디즈니의 역사 장편 애니메이션을 뭐 7주에 걸쳐서 다룬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유가 보통의 영화 채널들은 테넷이 나왔다 그러면 테넷 하나만 딱 다루고 끝나요. 맞아. 보통 그러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감독의 흐름이나 맥락, 그쵸. 단편적인 거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단편을 밖에 알 수가 없고 맥락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식이 어떤 그 영화를 그냥 하나의 그냥 그 단편 조각들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영화들의 맥락과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그 감독 위주로 뭐 예를 들어 이제 오늘은 이제 요 3주 동안은 크리스토퍼 놀란을 하지만 다음에는 뭐 왕가이라든지 되게 유명한 감독들이 또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정해서 그 감독들의 영화들을 다 정주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도 그 영화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고 내공도 축적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우리만의 이게 영화를 연달아 이렇게 이어서 보면 어떤 흐름과 맥락이 보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영화 이론, 우리만의 영화 철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 네, 굉장히 거대한 네.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저도 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넷에서 테넷 하나만 보고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끝나기보다는 이 감독이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게 됐는지까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전작들을 쭉 훑어보는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방송을 듣고 테넷을 보시던 테넷을 보고 이 방송을 보시던 간에 그 모든 게 약간 조화가 돼가지고 더 깊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저희가 잘 유도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랑이기도 한데 저희처럼 이렇게 3주에 걸쳐서 놀란 감독님 작품을 다루는 영화 채널은 국내에 저희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데 막 다음날 똑같은 아니 물론 그 유튜브 중에 대부분 유튜브 채널들은 거의 한 10분 뭐 길어야 뭐 2, 30분밖에 안 되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작품들을 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힘들죠. 네, 어려워요. 저희도 힘들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3주 동안 그것도 이제 거의 한 회마다 거의 1시간 정도 가니까 깊이 다룰 수 있다.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잘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작품 들어가기 앞서서 음. 이제 놀란 감독의 생애에 대해서 짧게 좀 짚고 넘어가 볼까 해요. 아무래도 그 감독이 어떻게 이런 영화들을 만들게 됐는지가 그의 삶에서 또 시작했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은 1970년생이시고 한국 나이로 올해 51살이 되셨어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약간 미국인이지 않을까라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출신은 영국 웨스터민스터 지역 출신이시고 지금은 현재로는 미국이랑 영국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놀란 감독의 아버지 분이 이제 영국의 광고 카피라이터셨다고 네, 해요. 맞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미국인 출신의 항공 승무원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란 감독과 놀란 감독의 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미국 시카고와 영국의 런던을 오가면서 자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물론 같은 서구권이긴 하지만 다양한 문화를 어릴 때부터 접하면서 자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또 광고 카피라이터라고 하면은 되게 모던하고 감각적인 느낌이 좀 들고 또 맞아요. 항공 승무원이라 그러면 되게 국제적인 느낌이 드니까 감독이 어린 시절에 되게 다양한 그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영향이 되게 크잖아요. 네. 어릴 때. 또 국가도 그렇고 저는 영국 출신이라는 데 있어서 영국 하면은 음악의 나라, 비틀즈나 비틀즈의 퀸, 나라. 예, 그리고 철학의 나라, 버클리나 휴m 그리고 미술, 대형 박물관도 있고 축구, 뭐 그리고 또 이 감독이 밝혔던 건데 007 영화 시리즈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또 영국 출신이잖아요, 007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음악, 철학, 영화, 뭐 미술 이런 다양한 문화적인 세례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받았겠구나. 거기다가 또 어머니는 항공사 승무원이시니까 국제적인 감각을 열린 사고를 이제 실제로 뭐 어렸을 때 뭐 미국과 영국을 자주 왔다 갔다 했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감각을 익히고 근데 아버지의 경우 카피라이터인데 저는 카피라이터의 핵심은 그 언어적인 감수성. 그렇죠. 말을 끝내주게 잘하잖아요. 한마디로 되게 깊이 있는 거를 딱 압축시켜서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마케팅을 전공하기도 했었는데 마케팅 특히 광고의 핵심은 그 10초, 15초란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홀려야 돼요. 그쵸. 이 물건을 사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돈을 그 뭐 BMW 같은 것도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 10초 만에 저거 사고 싶어. 1억짜리라도. 근데 이거는 대단한 감각이거든요. 이런 마케팅적 감수성, 언어적 감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건 큰 무기다. 그쵸. 특히 상업영화 감독한테는. 논란의 장점이 그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가져가는 몇 안 되는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봉준호, 우리나라로 치면 봉준호나 박찬욱 정도? 예, 그런 감수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네. 그죠. 논란은 어떻게 보면 스티븐 스필버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분도 이제 작품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이제 가져갔던 감독이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뭐 두 분 다 그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저는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작을 하시기도 해서 많죠. 작품이 조금 매너리즘이 좀 느껴지는 경우가 저는 있었어요. 전작이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논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을 아직 거의 받지 못했거든요. 매번 새롭죠. 매번 새롭고 매번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아니 어떻게 이런 연출을 이런 감정이 들게 하시는 분이라서 진짜 대단하죠. 정말 근데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감독이 매너리즘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매번 새로운 주제로 새롭게 그렇게 낸다는 게 그것도 매번 평가가 좋잖아요. 그렇죠. 매번 대박이 납니다. 네,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월한 DNA를 가지시고 태어나셔서 이제 7살 때부터 영화를 찍기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로 어떻게 찍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인터넷 상에는 7살 때부터 영화를 찍기 시작하셨다고 아마 하고 7살 그러니까 70년생이니까 한 77년이면은 캠코더 같은 걸로 찍으셨을까요? 아버지 부모님이 줬겠죠. 야, 한번 아무래도 찍어봐라. 조금은 중산층 부유한 가정이었을 테니까 그렇죠. 이제 어린 7살 아이에게 캠코더 정도는 사줄 수 있는 그 정도 가정이었을 테니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고 그래서 7살 때부터 쭉 영화를 찍기 시작해서 19살 때는 드디어 이제 단편 영화제에서 본인의 단편 영화를 상영하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7살 때부터 영화를 찍었다. 여기서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보면은 뭐 소설가들 제가 이제 그 팟캐스트를 주로 듣는데 소설가들이 이제 뭐 인터뷰하는 거 아니면 웹툰 작가들이 인터뷰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있어요. 웹툰 작가가 웹툰 작가를 인터뷰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듣고 있으면은 그분들의 공통된 증언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만약 웹툰 작가라면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그냥 본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막 거기에 빠져서 살았던 거죠. 근데 그런 기간들이 누구나 다 있더라고요. 웹툰 작가라고 하면. 소설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막 그 소설을 읽던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게 만약에 어렸을 때 소설을 하나도 안 읽은 사람이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도 안 읽었던 사람이 갑자기 30살이 돼서 소설을 쓴다. 소설이 써질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천재가 아닌 이상. 웹툰도 마찬가지고 어느 예술 분야든지. 근데 놀란 감독 같은 경우 7살 때부터 영화를 찍었으니까 이거는 감독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저도 만약에 누가 저한테 캠코더나 이런 거 주고 야 7살 때부터 찍어봐. 근데 제가 마침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고 흥미가 있어. 그럼 맨날 그걸 했어.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거의 한 30대 중반인데 30년 동안 캠코더로 찍었어요. 네, 캠코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들로 영화를 신이 되었겠죠. 누구든 솔직히 저는 이거 장담해요. 누구든 30년 동안 영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마음대로 그 자기가 좋아했어. 꾸준히만 했으면 누구든 감독이 될 수 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뭐 7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영화만 찍었는데 20살 때 감독이 그냥 못 되는 공장에 들어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당연한 논리적인 기결이다. 놀라는 감독이 됐다. 뭐 그런 거 이거는 뭐 이해가 되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조기 교육의 중요성. 그렇네요. 그래서 저도 약간 두 가지 정도가 조금 부러워요. 그러니까 어릴 때 좋아하는 거를 끝까지 좋아할 수 있었던 그 집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계속 바뀌곤 하잖아요. 살다 보면 이것도 관심 가졌다, 저것도 관심 가졌다 이러는데 영화 그거 하나에 7살 때부터 평생을 꽂혀 있었다는 그 집념이 조금 부럽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좀 열린 마음으로 그런 조금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았던 이런 장르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셨던 해줄 수 있었던 그런 가정 환경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잘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그의 예술성이 또 뽑히운 것 같네요. 그래서 뭘 하든 그냥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린 보통 한 깔짝깔짝하고 끝내잖아요. 깔짝깔짝 하는데 그렇죠. 인내심이 없죠. 길어야 뭐 몇 달 하고 이제 다른 거 해볼까 그냥 지쳤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방송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 만에 관심을 가지면 진득하게 적어도 한 10년은 해봐야 성과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또 이제 놀란 감독님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한 8살 때쯤부터 이제 스타워즈를 보게 되셨는데 그걸 계기로 이제 SF 장르에도 꽂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스타워즈가 거의 이제 망했는데 미국이나 뭐 영국 이렇게 해외에서는 스타워즈가 거의 전설적으로
영향력이 엄청난가 봐요. 맞습니다. 저희 나라는 사실 스타워즈 매니아층이 그렇게 두텁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세대들 스타워즈가 아직도 이제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라스트 제다이나 뭐 요즘 맞아. 게 다 나오긴 봤어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센세이셔널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아마 뭐 좀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스타워즈가 한창 부흥했을 때는 아마 우리나라가 그걸 받아들일 상황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었지만 스타워즈를 대체할 만한 재밌는 SF 작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죠. 뭐 마블, 뭐 히어로. 이제 와서 스타워즈에 꽂히기에는 어렵다. 너무 대체품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로 인해 스타워즈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부흥을 못한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스타워즈를 보고 자랐다. 이런 배경이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런던의 영문학과 대학으로 진학을 하시게 되는데 그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학교 안에 영화 편집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 학교를 이분은 선택하셨다고 해요. 영화가 진짜 삶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오로지 영화 편집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고. 맞아요. 모든 모든 게 이제 기승전 영화 같은 분이셨고 그리고 이제 교내 영화 제작 동아리에서 회장까지 맡으시면서 그냥 꾸준히 영화한 삶을 살아오신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정보들을 이렇게 인터넷에 막상 찾아보면 자료가 거의 없어요. 나무 위키에 의존해서 거의 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거의 몇 개 따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제 볼 때 특히 이제 대중문화 이런 영화 감독이나 이런 분들은 정보가 거의 없죠. 거의 기사 정도,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저희가 깊게 찾아보려면 뭐 영문 기사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이제 그 인물을 깊게 다루는 게 저희 방송의 주제는 또 아니라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네, 대략적으로 나무 위키 정도의 지식 수준만. 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동생 이제 조나선 놀란이라고 써져 있던데 아마 조나단인 것 같아요. 조나단일 수 있어요. 표기법이 조나선으로 바뀌었나 봐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조나선 놀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형님이랑 같이 아주 유명한 영화계 유명 인사신데요. 그래서 동생이랑 이 놀란 감독이 작업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룰 프레스티지를 포함해서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 인터스텔라 등 굵직한 작품들을 동생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 동생은 사실 뭐 연출이나 제작에 관여하진 않고 주로 각본에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룰 메멘토 영화도 사실 동생이 쓴 소설 메멘토 모리를 또 그거를 각색을 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다크나이트와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또 두 분이서 같이 공동으로 각색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조나선이야말로 이제 진정한 천재다, 형을 뛰어넘는 진정한 천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 동생분은 주로 각본 위주로 많이 참여를 하시고 형님분은 또 각본, 연출, 제작 이 모든 거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이제 이 놀란 감독 형님분이 더 많은 찬사를 받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저는 요거 보면서 사적 관계를 넘어서 공적 관계로 된다는 거. 또 가족이라는 그 연을 넘어서 또 가족끼리 이렇게 뭔가 이제 사업을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 사업이죠. 가족 사업인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부럽고 가족 사업인데 대박이 났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동생하고도 뭐랄까 사이가 그렇게 요즘에야 많이 뭐 좀 개선이 되고 좋아졌지만 그렇게 좋진 않아요. 동생하고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또 다른 동생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이프님하고 제가 이제 이 영화 채널을 통해서 공적 관계로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그 지점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적인 관계로 그냥 뭐 친분이 있어서 그냥 만났으면은 오래 가지는 대부분의 그 사적 관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뭐 그런 관계 많잖아요. 가족끼리도. 그런데 공적인 관계로 됐을 때 이렇게 매주 볼 수가 있고 또 이 공적인 관계가 서로 서로 간의 신뢰랄까? 또 일을 통해서 만나는 거는 서로가 이 일을 못했을 경우에는 좀 안타깝지만 서로가 일을 잘했을 경우에 그 뭐랄까 서로에 대한 호감이랄까? 그런 게 되게 막 늘어나잖아요.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만큼 멋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철학 유튜브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같이 하는 친구가 뭐랄까 되게 프로페셔널해요. 목소리도 자기가 혼자 이제 독학으로 다듬고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그래서 놀란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그 동생을 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적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사적보다.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공적으로 어떤 걸 같이 해보는 건 되게 어, 특이한 경험이긴 되게 하죠. 예, 훌륭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어그러지면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서로 잘해야죠. 서로 그래서. 이제 서로 굉장히 잘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삶을 짚고 넘어가 보고 이제 영화 작품을 세세하게 다뤄보기 전에 그의 이제 영화 연출적인 특징 몇 가지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SF 소재의 영화를 주로 찍으심에도 불구하고 CG를 거의 쓰지 않으시려고 노력하는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일화로는 이제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옥수수밭을 그냥 옥수수밭 있는 거 썼어도 됐을 텐데 1년 전에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 옥수수를 심어서 직접 길러가지고 옥수수밭을 만들어서 거기서 영화를 찍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정도로 굳이 그 정도로까지 이제 CG를 안 쓰고 모든 거를 이제 정말 리얼리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찍으려고 하시는 감독이신데 아무래도 비현실적이고 현실에서 와닿지 않는 소재들을 주로 영화에서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오히려 연출적인 부분은 극현실적으로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감명을 받았고요. 그의 열정, 옥수수밭을 기르는 그 열정에 좀 감동을 받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감독판을 별도로 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장에 걸리는 버전이 있고 뭐 감독판이 있고 확장판이 있고 뭐 무슨 판이 있고 익스텐디드 컷이 있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게 다 뭐지 하는데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들은 감독판이 따로 없어요. 그 이유가 이제 애초에 찍을 때부터 불필요한 여유 장면을 하나도 찍지 않고 감독이 자기 딱 필요한 부분만 그 부분만 예산을 받아서 딱 그 부분만 찍고 그냥 그 부분만 편집해서 영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놀란 감독의 영화들은 극장에 걸리는 것,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 그 모두가 이미 감독판이라는 사실이 되게 관객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분이 소신이 있어요. 저는 이런 뚝심이랄까 아날로그적인 감성 그리고 필름을 고집하는 거, 그 극장 관객을 최우선으로 두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그 뭐랄까 중심에 내면의 그 이 선함이랄까 이런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요즘 디지털 시대인데 그냥 솔직히 디지털이 편할 거예요. 편하고 편할 거예요. 아마 이제 보통의 영화들은 제작사의 입김이 있기 때문에 제작사가 이 장면 강조하라 그러면 그 장면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뚝심 있게 맞아요. 자기가 딱 원하는 장면을 딱 그렇게 디렉팅해서 그렇게 연출해서 편집하셔서 관객들에게 동일한 버전의 감독판을 다 보여준다는 게 되게 멋있는 부분이죠. 이분이 또 그만큼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렇죠. 믿어주시는 거죠. 제작사에서도. 워너브라더스에서 한 7편인가 찍었대요. 요번에도 테넷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연기할까 말까 이제 제작사에서 이제 고심을 했는데 놀란 감독님은 밀어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워너브라더스도 놀란 감독님한테 기가 죽어가지고 함부로 말을 못하는. 함부로 못하죠. 이 정도 거물의 감독이 디즈니를 왔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 수입이 다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놀란 감독님의 영향력은 거의 전성기 시절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 정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만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거는 작품들 하나하나 다뤄보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작품부터 한번 좋습니다. 분석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이제 논란의 필모그래피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1989년 19살 때 타란텔라라는 그 미공개 단편이 있어요. 그거랑 1995년에 라서니라는 미공개 단편이 있는데 이거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스킵을 하고 이제 두들버그라는 단편이 1997년에 나왔어요. 27살 때네요. 네, 거의 27, 28 요 정도 때인데 3분짜리 단편인데 흑백이에요. 요거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짧고, 근데 이거를 일단 들어가기 전에 초기 작품이 중요한 이유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음악가도 그렇고 소설가도 그렇고 초기 작품이 제일 먼저 쓴 작품이 되게 또 중요한 이유가 제 생각에는 예술가에게 첫 작품이란 1, 2년 만에 쓰여진 게 아니라 보통은 자기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어릴 때부터 쭉 벼르고 벼러왔던 수십 년 동안 생각한 게 그 첫 작품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첫 작품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뭐 몇 년 만에 나올 수 있겠죠. 그 기간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 기간이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첫 작품이 그래서 중요하다. 맞아요. 자기가 정말 말하고 싶고 정말 만들고 싶은 것들을 첫 작품에 다 쏟아낸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죠. 예술가들은 그래서 첫 작품을 항상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타란텔라나 라서리는 볼 수가 없으니 아쉽지만 두들버그를 일단 말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3분짜리라서 스토리는 되게 간단해요. 집 안에 어떤 남자가 이제 뭔가를 막 찾고 있어요. 그 찾고 있는데 막 뭔가 이제 어떤 미지의 생명체가 도망다녀요. 그걸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옷도 쓰고 다니는데 옷을 딱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소인이 막 도망다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신발로 때려잡는데 그 때려잡은 사람을 더 큰 거인이 또 때려잡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동일 인물이죠. 맞아요. 네. 이게 반전인 거죠.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물론 이제 유튜브라서 댓글을 안 볼 수가 없었는데요. 댓글 반응 같은 게 이런 게 있었죠. 논란 영화의 모든 게 이 3분에 담겨 있다. 뭐 이런 댓글들이 그런 있었어요. 댓글도 있었어요. 영어로 막. 왜냐면 그게 이제 그 논란이 그 세상을 되게 순환하는 체계로 많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형적인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다 꼬리에 물려 있고 이런 시간이 돌고 있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는데 그런 메시지가 이 3분짜리 두들버그에 다 들어 있어요. 물론 너무 짧고 너무 단편적이기는 한데 다 들어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논란은 이거에 굉장히 꽂혀 있고 이런 시간의 순환에 대해서 굉장히 꽂혀 있고 아주 초기작 때부터 그의 이 꽂힘이 잘 드러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그 3분이라는 시간, 영화에서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몰입이라고 생각해요. 그 관객들이 몇 초라도 한눈을 팔지 않도록 이 상황에, 그 주인공의 상황에 온전히 몰입하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 효과들, 뭐 배우의 연기라든지 그 음악이라든지 중간에 또 전화가 울리는데 전화를 물속에 담궈버리잖아요. 그 긴장감을 유발하는 요소거든요. 시계에 초침이 흘러가는 걸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또 반전, 나름이 짧은데도 반전이 있고 플롯이 있고. 맞아요. 그 대단하다. 영화가 끝난 다음에 더 오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3분보다 더 긴 생각들을. 그리고 3분이라 너무 좋았어요. 요즘 쇼폼이 또 되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짧은 영화들 논란이 요즘 다시 또 3분이나 뭐 5분짜리 작품을 낸다 그러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건 요 정도로 하고 두들보고 괜찮았어요. 저는 나름의 어떻게 보면 이게 장르를 굳이 말하면 스릴러고 SF지 않을까? 논란의 이후 작품들이 다 뭐 스릴러, 그런 서스펜스적인 요소들도 그렇죠. 강하고 SF적인 요소가 강하잖아요. 이미 다 들어있다. 초기 작품. 굉장히 복합 장르를 되게 구사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미 여기 들어있었어요. 맞아요. 3분에. 이게 이제 두들버거가 97년 작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98년에 미행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팔로잉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게 장편 데뷔작이에요. 데뷔작인데 흑백이고 흑백으로 아마 제 생각에 흑백인 이유가 필름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흑백으로 찍을 수밖에 없었다. 아직 워너브라더스의 후원을 받지 못하셨군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이렇게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제작비가 $6,000였대요. 600만 원. 하나로 600만 원 정도. 주말에만 틈틈이 이제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불러서 촬영을 했는데 다 찍는데 1년 정도 걸렸다. 너무 오래 걸린 거죠. 어떠셨나요, 영화는? 저는 영화 되게 좋았어요. 이 영화를 안 보가지고 한번 이거 설명을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69분짜리고요. 되게 짧은 짧네요. 이유도 제작비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쇼폼이네, 있고. 쇼폼.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딴 데서는 뭐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오로지 영어로 대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토론토, 로테르담 이런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어요. 오. 이미 검증된 작품이라는 거죠. 오. 그리 한번 스토리는 간단해요. 그 한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취미이자 소일거리는 미행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막 돌아다니는데 랜덤한 사람을 자기가 딱 그냥 선정을 해서 미행을 해요. 재밌겠다. 어떻게 보면 범죄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 사람은 뭐 직업도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작중으로는 소설가 아니면 소설가 지망생 요 정도 나와요. 뭐 그래서 가난한 소설가 지망생이 랜덤한 사람을 미행하는 거죠. 미행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남자를 미행하려고 카페에 앉아서 그 남자를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갑자기 걸어오더니 이 미행했던 소설가 앞에 앉아버려요. 네가 날 미행했지. 제가 대화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추측을 나름의 추측을 해보면 뭐 야 날 왜 미행하냐 그러면서 막 이 소설가는 되게 막 민망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막 펼쳐지는데 결국 이 두 사람은 그 소설가 말고 이 미행을 발견해버린 발각된 이 남자는 직업이 뭐냐면 좀도둑이에요. 도둑을 미행한 거예요. 그러면? 도둑을 미행한 거죠. 근데 결국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친구 먹어야겠네. 제안을 한 건지 몰라도 야 나랑 같이 털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서로 합이 맞아서 막 여러 집을 털러 다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이제 어떤 집에 갔는데 어떤 여자의 사진을 봤나?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집 털었던 집에 그 여자한테 막 접근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결국에 뭐냐면 반전이 있는데 이 좀도둑 이 아저씨는 이 미행했던 사람이 미행하고 다니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현장 카페에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는 이런 성향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소설가를 자기가 이용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범죄를 씌우기 위해.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집에 이제 들렀잖아요. 들러가지고 이 소설가 아저씨가 이것저것 그냥 만지고 다시 내려놨는데 그게 나중에 수사관 경찰에 가가지고 모두 증거품으로 나와요. 다른 집에서 발견된 건데 그게 결국엔 하나의 증거품으로 다 돼버리고 자기는 덤터기를 쓰여지고 결국엔 좀도둑 아저씨가 있었다는 것도 자기가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아니 너 혼자 단독 범행 저지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덤터기가 쓰여지고 그 아저씨는 유유히 사라져요. 이런 식의 반전이 나오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분은 고단수고 네, 요분은 이제 초보고 다 걸렸구나. 그래서 그 반전이 너무 좋았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 소설가 아저씨는 이제 뭐 그렇게 덤터기에 씌우고 이 소설가 아저씨가 좋아했던 여자랑은 어떻게 됐나요? 여자는 그 좀도둑하고 이 여자하고 또 한 패였어요 원래. 세상에. 여러 가지 이 아저씨가 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여자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좀도둑 아저씨가 이 여자를 잔인하게 죽여요. 왜죠? 모르겠어요. 이거는 스토리 이런. 구체적인 걸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제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저는 상황을 그냥 이미지만 보고 판단할 뿐이에요. 저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스토리인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더 큰 반전. 더 큰 반전일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 영화 보면 좋았던 게 이렇게 반전이 있고 또 시간대가 그 장면들이 과거에 갔다가 현재에 왔다가 뭐 미래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 논란 특유의 그런 교차 편집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게 보는 사람은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이게 현재인지 미래인지. 그게 이제 놀란 감독의 완벽한 특징이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주인공이 언제인지 보려면 이 주인공이 막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모습은 거의 현재에 가깝고 예전에 양복을 입었던 모습 뭐 그런 거 과거 이제 이런 식으로는 분간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정도? 근데 저는 보진 않았지만 지금 드는 생각이 여기서도 약간 그 순환 체계가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누군가를 미행하고 있고 나는 미행하는 주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행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행이 미행의 꼬리를 무는 그런 영화에 또 그 뭐죠? 그걸 보여주네요. 맞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 근데 우리가 시간이 금방
오래 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일부를 생각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저희 다음 메멘토까지 여기서 다루고 넘어가 볼까요? 메멘토까지 할까요? 아니면은 일부를 메멘토까지 너무 길까요? 일단은 메멘토까지 할까요? 그러면? 네. 네, 좋습니다. 메멘토 이게 이제 2000년작이에요.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메멘토를 통해서 놀란 감독님을 안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저도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랬고. 근데 이게 그 앞에 바로 이제 미행이란 작품이 나름 이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음으로써 이제 상금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인지도도 올라가고. 예산이 좀 생겼구나. 그래 예산을 생긴 걸로 메멘토를 찍었다 그래요. 이제 모조리 털어서 만들었다. 근데 이 작품은 재밌는 게 동생인 조나단 놀란의 소설 메멘토 모리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이게 74회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과 편집상을 못 받았어요. 후보로 올랐어요. 제가 아니 이 정도 작품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 BBC 선정 21세기 위대한 영화 100편에서 25위예요. 솔직히 이건 후대에 이렇게 평가된 건데 그러면 당시에는 그 후보밖에 못 올라갔다. 근데 제가 초기작들을 좀 보니까 네. 후보작들이 정말 많았어요. 상을 받지를 잘 못하고 자꾸 후보에만 올랐던 그런 슬픈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 젊어요. 메멘토 감독 시절만 해도 아직 30살 그러니까 밖에 안 되셨어요. 70년생인데, 네. 아직 좀 후보작만 올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 히치콕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이 지금은 이제 영화 감독들이 투표하면은 항상 1위로 역대 영화 감독 1위로 뽑히거든요. 히치콕이. 그렇죠. 근데 그 감독님이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활동할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았대요. 상도 거의 못 받고 아카데미상을 어떤 걸 우연히 받았는데 올라가서 그냥 땡큐 하고 내려왔대. 역사상 가장 짧은 그 어떤 시상식 발언, 수상소감? 네, 수상소감으로 하고 내려올 정도로 자기는 그만큼 쌓인 게 많은 거지. 히치콕도 내가 이 정도까지 작품을 만드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근데 예술가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결국 그러니까요. 사후에서야 인정을 받고 이름이 유명해지는 재평가되고.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네, 놀란 감독님도 이제야 좀 그 명성이라든지 이게 엄청나잖아요. 근데 당시에 메멘토 만들 때만 해도 좀 인정을 많이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래서 저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메멘토 보셨나요? 저는 메멘토를 한 고등학생 때 봤었어요. 와. 고등학생 때 봤었는데 극장에서 아니요. 그렇지 않고 2000년에 고등학생은 아니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뭐 고등학생 때 뭐 인터넷 다운로드 받아서 그렇게 봤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보고 되게 현기증이 났었어요. 어지럽죠. 영화 굉장히 자체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보고 맞아. 나서 재미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재밌고 몰입감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그만큼 굉장히 화면 전환이 복잡하고 그걸 장난 따라가기만 해도 벅찬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번 보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였죠. 그런 영화였죠. 저도 이거를 이제 2번을 봤는데 예전에 이제 본 경험과 지금 이제 본 요거 영화 준비하면서 또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전에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도 어지러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시간이 막 섞여 있고 흑백에서 막 컬러로 왔다 갔다 막 전환되고 도대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왓챠에 평점을 줬는데 3.5 진짜 그랬어요. 그 평점이 모든 걸 말하고 있어요. 너무 난해하다. 3.5 나는 이해를 못했다. 근데 그땐 재미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재미가 없으셨구나. 처음 봤을 때는. 저는 어떤 영화를 볼 때 그 어떤 느낌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영화에 대한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솔직히. 최근까지만 해도. 좀 우울하죠. 우울하고 힘 빠지고. 무엇보다 이해가 안 된다. 네, 이해가 안 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화는 안 좋은 영화 이렇게 이렇게 갔던 건데. 다 내 기준으로 해야죠, 평점은.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 준비하면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거는 무조건 5점이다. 별 5개. 네. 만점이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잘못 봤구나. 그래서 논란은
평가절하됐다는 게 관객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됐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관객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사실 메멘토 개봉했을 때 반응을 모르겠어요. 이게 저 고등학생 때 정도만 해도 몇명안 들었을 거예요. 웰메이드 영화라고 인터넷에 유명했어가지고 제가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개봉 당시에 반응이 그렇게 뜨거웠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몇만 명 안 들었을걸요. 그때 당시에도 뭐 그냥 밋밋했던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뭐 상을 받았겠죠. 받고 막 나중에 후대에 이제 재평가되는 놀란 감독 영화는 그래서 2번 봐야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요번에 맞아요. 테넷도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평점을 잠깐 읽어봤는데 이거는 스포가 불가능하다. 뭐 2번 봐야지 영화 보고 나와서 다시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 있어요. 네, 저희 채널 들으시면서 메멘토랑 이런 것들 조금 듣고 가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특히 요번에 그래서 아주 이걸 아예 그냥 완벽하게 내가 그냥 정리를 해버려야겠다. 오, 메멘토를요? 네, 아주 그래서 메멘토 정리하기 어려운데. 타임라인을 그냥 다 타이핑을 다 쳐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이제 빌려주시면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좀 잠깐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한번 재밌어요. 들어볼까요? 네, 재밌어요. 주인공은 레나드고 그 다음에 테디 겟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탈리라는 여자분이 나와요. 레나드가 주인공인데 한번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첫 장면을 한번 제가 말해볼게요. 첫 장면에 이 주인공이 폴라로이드 사진 아시죠? 그쵸. 그걸 막 흔들고 있어요. 이게 흔들고 있는데 재밌는 게 이게 할머니가 옛날 얘기하는 건데 흔들고 있는데 막 흔드는데 이 폴라로이드가 원래는 진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점점 연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역행하고 있는. 그걸 그러니까 관객들은 이걸 보면서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구나.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흔드는 장면에서 다시 이제 그 폴라로이드 사진이 폴라로이드 카메라 안으로 다시 휘말려 들어가요. 그리고 총이 발사되기 전으로 사람의 피가 다시 몸으로 들어가고 어쨌든 안경이 다시 위로 써지고 총을 쏴기 직전으로 가요. 이게 첫 시퀀스예요. 여기서 컬러 장면이 갑자기 끝나고 컬러에서 또 이제 흑백으로 전환이 돼요. 흑백 전환돼서 주인공이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어디지 하면서 깨요. 이게 첫 대사예요. 벌써 마음 아프다. 근데 네. 과거 해상 흑백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컬러는 현재고 흑백은 과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흑백이 옛날 같고 컬러가 미래 같으니까 느낌이. 그래서 남자는 그 낯선 모텔방 같은 곳을 둘러보면서 내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을까? 어떤 상황인지 분석을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1인칭으로 주로 전개되는데 이제 독백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레나드가 독백을 우리가 다 듣잖아요. 관객들이. 그럼 레나드한테 온전히 몰입이 돼서 관객들도 레나드 시점이 돼서 이걸 추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탐정이 되는 거예요. 레나드처럼. 그렇죠. 이렇게 이제 흑백에서 또 다시 컬러로 또 화면이 점프가 돼요. 관객에게 어떤 힌트를 주지 않죠. 계속 관객도 레나드에 이입해서 볼 수밖에 없게끔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논란이 이게 프로인 게 단서를 한꺼번에 다 푸는 게 아니라 조금씩 푸는데 알 수가 없어요. 풀어봤자. 조금씩 풀어요. 주인공이 이제 아까 그 총을 쏘기 직전의 화면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 컬러로 된 화면들은 현재 시점인데 그게 과거로 가요. 한 샷이 끝나면 한 시퀀스가 끝나면 그 전 바로 직전의 시퀀스로 가요. 또 그 직전으로 가요. 컬러는 계속 그 직전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흑백은 정주행 시간이 제대로 흘러가요. 근데 이거를 교차해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릴 수밖에. 네, 요번에 보니까 저 완벽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했다. 이제 그 주인공이 그래서 아까 총을 쐈잖아요. 총을 쏴기 직전 그 시퀀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모텔 프런트에 서 있는데 갑자기 레니 하면서 레니의 친구인 안경 낀 남자가 불쑥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 사람은 테디 겟멜이라는 형사인 거죠. 근데 나중에 형사로 나오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안경 낀 남자의 존재가 우리 관객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범인인가? 어쨌든 저 사람이 총을 맞았잖아요. 레너드의 총을 맞았는데 저 사람이 그러면 진짜 범인인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친구인가?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추리 요소가 발생하는 거죠. 친구인가 적인가? 근데 그 수상한 남자가 주인공을 데려 나가요. 주인공은 순순히 따라가요. 왜냐면 자기는 주인공은 10분밖에 기억이 지속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차에 타라고 이렇게 막 일러주는데 그 친구가 이 테디가 이 차에 타 그랬는데 주인공이 자기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폴라로이드 주인공의 특징은 뭐냐면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그 아래다 메모를 해가지고 이제 그 모든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폴라로이드 사진에 이제 어떤 차를 그 제규어일 거야. 아마 제규어를 찍었고 이게 내 차라고 이렇게 딱 써놨는데 그 제규어가 아니라 다른 차를 이 친구가 지목하니까 그건 내 차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10분밖에 기억을 못하는 아주 극심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맞아, 그런 본인이 설정. 그걸 알고 있으니까 10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10분 후에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맞아. 그래서 계속 10분 후에 나에게 미래의 나에게 사진을 찍어서 메모를 남김으로써 어떤 단서를 남기는 거죠. 미래의 나에게. 아니면 타투 같은 걸로. 타투나 사진으로 미래의 나에게 이걸 기억해 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항상 이제 하는 행동이 10분이 흐르면 항상 자기 타투를 살피고 그쵸. 사진을 살펴.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뭐 하고 근데 있지? 슬픈 게 10분 후에 또 살펴야 돼. 왜냐면 또 까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극심한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 주인공의 그 뭐랄까 마지막 기억은 아내가 이제 집에서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장면. 그거를 그 이전엔 다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다 증발된 거죠.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근데 이런 병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10분씩이나 되는 그런 병이 있을까요? 간 있을까? 어쨌든 이런 설정은 되게 그때 당시에도 독특했고 되게 하여튼 좋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차에 어쨌든 제규어 차에 탔어요. 차를 달리는데 창문이 깨져 있어. 이 창문은 왜 깨져 있지? 그러니까 관객들은 끊임없이 추리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요소들.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아까 그 테디를 죽였던 어떤 창고로 가요. 창고로 가서 이 주인공이 먼저 그 창고 안에 들어가는데 저 테디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진을 보다가 사진 아래 범인이다 죽여라. 이거를 자기 필체로 쓴 거예요. 그의 거짓말에 믿지 마라. 그래서 총을 꺼내서 테디를 쏴서 죽여요. 거기서 또 장면이 또 점프해요.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아니까. 그다음에 흑백으로 가겠죠. 다시 흑백으로 가서 재밌잖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모텔 방으로 이제 돌아가서 자기 손목인가 세미 젠킨스를 기억하라는 손에 문신이 있어요. 그걸 이제 문질러. 세미 젠킨스가 누구지? 이 사람이 되게 나중에 중요하게 나오는데 흑백 화면이 그렇게 나오고 다시 또 점프해서 컬러로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가 왔다 갔다 하면 전개되는데 이제 요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좀 요약해가지고 결국에는 반전까지 마지막 결말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컬러의 사건들이 쭉 가가지고 중간에 이제 만나고 흑백의 사건들이 또 쭉 가가지고 또 중간에 결국에 만나요. 결국에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타임라인이 두 개인데 컬러 타임라인이랑 흑백 타임라인이 있는데 흑백 타임라인은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고 맞아요. 컬러 타임라인은 역순으로 흘러가면서 두 타임라인이 결국 만나죠. 중간에 만나요. 중간에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진짜 중간이 마지막 반전이고 절묘한데 일단 한번 흑백 타임라인을 얘기해 볼게요. 그 모텔방의 주인공이 아까 있었잖아요. 근데 전화가 갑자기 걸려오고 그 전화를 받는데 경인님 하면서 경인님한테 자기 그 옛날 썰을 다 푸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 레나드는 예전에 보험 수사관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엔 그런 게 있나 봐요. 보험을 이제 보험비를 받으러 오면은 그거를 수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주냐 마냐 요런. 그거 있죠. 한국에도 있는 직업이죠. 한국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주냐 마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따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막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클라이언트 고객 중에 한 명이 세미 젠킨스였던 거죠. 근데 세미 젠킨스는 이 레나드처럼 그 사람도 단기 기억 상실증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세미 젠킨스도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다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내가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됐으니까 세미 젠킨스가 이렇게 됐으니까 보험료를 달라. 근데 이 레나드가 실험을 하나가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못 믿겠다. 이 사람이 이제 그 회사에 데려와서 앞에 이제 그 쇠로 된 뭐 삼각형 쇠도 있고 뭐 사각형 동그라미도 있는데 그거를 랜덤하게 막 만지게 하는데 어떤 거 만약에 삼각형이면 만지면 전기가 와요. 이제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레나드의 논리는 뭐냐면 이 사람이 기억을 만약에 잃었어도 몸은 전기를 기억할 것이다. 이게 근데 논리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몸은 전기를 기억해서 기억을 잃었어도 몸은 전기를 기억해서 저걸 안 만질 거다. 근데 만약에 전기를 계속 만진다는 건 이 사람이 이제 정상인데 우리를 속이려고 저렇게 쇼를 하는 거다. 이런 논리를 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뇌는 기억을 잃더라도 너의 몸은 어떤 걸 학습하고 기억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전거 타는 것처럼 그게 뭐 우리의 기억력하고 상관없이 몸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기억 상실증이 걸렸어도 불은 뜨거운 거, 얼음은 차가운 거를 까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기억할 거다. 이런 논리로 하는데 이 아저씨, 이 불쌍한 세미 젠킨스 아저씨는 계속 전기가 오는 걸 모르겠죠. 결국은 모르지만 몸이 기억을 못하는지 계속 만져요. 수십 번 해도. 그래서 이 레나드의 결론은 보험료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이때 이 부분 중요한데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남편이 저를 속이는 건가요? 이렇게 된 거죠. 레나드 쪽을 말을 믿은 거죠. 아내는. 그래서 남편이 나를 속이는 건가요? 그래서 원래 아내가 정해진 시간에 인슐린 주사를 맞거든요. 당뇨병이 있어서. 근데 일부러 시계를 돌려서 손목시계를 돌려서 남편한테 주사를 놔주세요. 근데 그걸 계속 돌려 시계를. 인슐린 너무 많이 맞으면 사람이 죽나 봐요. 그래서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게 남편이 진짜 제정신이라면 나를 죽게 하진 않겠지.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주사를 많이 맞고 죽어버려요. 이게 이제 흑백화면의 주로 이제 세미 젠킨스의 이야기였고 레나드는 그걸 세미 젠킨스 잊지 마라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죠. 그게 이제 주 스토리였고 그다음에 이제 컬러 스토리는 좀 복잡한데 막 역순으로 가니까 더 복잡해요. 막 모텔에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또 막 다시 이제 막 하여튼 막 역순 그러니까 총을 그러니까 아까 테디 겟멜이라는 사람이 총을 이제 어떤 그 창고에서 총을 맞잖아요. 총을 맞기 전에는 레나드가 모텔에 있었어요. 모텔에 있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모텔에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기억을 해야 되는데 모텔에 있기 전에는 이 사람이 그 아까 여자분 나탈리라는 여자분이 술집 종업원인데 나탈리아인데 테디 겟멜에 대한 정보를 받은 거예요. 테디 겟멜이 범인인데 내가 이 증거를 너한테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죽여라 이런 식으로 나탈리를 믿은 거죠. 나탈리아한테 어떤 자료를 받고 그 전에는 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결국 정리해서 말하면 이제 반전을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반전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추가해 드릴게요. 아니요. 계속 스토리 설명을 계속 해주시는 거 아니었나요? 이 다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반전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에 본 건 아니어서 한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실 10분 단기 기억증 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메모를 남겨요. 맞아. 범인이 있다. 아내를 죽인 범인이 있고 그 범인을 죽여야 한다. 그런 것들을 자기 몸과 메모에 계속 남겨서 스스로가 그런 걸 찾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 역행을 하고 정주행을 해가지고 딱 만나는 장면에 갔더니 그는 이미 누군가를 죽인 거예요. 주인공이 그런 거 아니었나요? 맞아. 어떤 아저씨를 죽였어. 이미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거 죽였다는 걸 까먹고 또 누군가를 죽이러 나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알고 보니 말씀하세요. 제가 모르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볼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랄까 결말이자 반전을 한번 이게 핵심이 뭐냐면
테디 아까 테디라는 아저씨 제일 처음부터 총 맞고 죽었고 그 아저씨의 정체 그리고 나탈리 아까 술집 여자 그리고 레나드 이렇게 세 사람을 위주로 한번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테디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테디는 정체가 잠복 수사관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경찰이었는데 레나드는 주인공인데 레나드를 이용해서 범죄자를 잡아요. 근데 그게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동안 레나드를 이용해서 저 사람이 범인이야 해서 계속 죽여왔던 것 같아요. 범죄자를. 그러니까 이 경찰은 어떻게 보면 좀 타락했다 그럴까? 자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 순진무구한 아까 미행이랑 비슷하네요. 미행도 아. 사실 도둑이 아. 소설가를 이용해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도둑질을 하게 하고 다 맞아요. 덤태기 그런 씌우고 거거든요.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형사가 타락한 형사가 음. 이제 얘 10분 단기 기억증이니까 잘 이용해 먹으면 되겠다 해서 계속 자기가 죽여야 할 그런 범인들, 자기가 해야 할 과업들을 계속 이제 이 친구를 이용해가지고. 근데 수행을 해나가는 거죠. 경찰이 법을 집행하면 경찰은 잡아 넣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범죄자를 죽이는데 레나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긴 한데 레나드는 그것도 모르고 저 사람이 결국 내 아내를 강간하고 죽였구나 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명을 죽였는지 모르겠어. 수십 명을 죽여왔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테디를 결국 이용했고 아까 나탈리라는 술집 여자는 레나드 아까 이제 테디가 레나드한테 명령해서 죽인 범죄자 중에 한 명이 나탈리의 애인이었던 거예요. 나탈리는 그걸 알고 역이용해서 레나드를 이용해서 테디를 죽이게끔 거짓 정보를 흘리죠 레나드한테. 근데 레나드는 그걸 또 믿고 테디를 죽여. 처음 장면이 그거예요. 테디를 죽여요. 그리고 나탈리도 이용해 먹었고 그 다음에 레나드 이 사람이 이 기막힌 반전인데 이게 세미 젠킨스 아까 나오잖아요. 그거 실제로 있는 사람이었대요. 세미 젠킨스가 레나드 고객 중에. 그런데 실제로 있었지만 그 세미 젠킨스가 결국 레나드였던 거예요. 세미 젠킨스한테는 아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반전인 거죠. 자기는 세미 젠킨스를 기억하라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킬 정도로 그 정도까지 중요한 인물인데 네, 이제 그런 사례를 계속 떠올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그 모든 게 자기 이야기였던 거였죠. 자기 이야기가 막 이제 스크립 이제 된 건데 자기가 인슐린 주사를 놔가지고 아내를 죽였던 거죠. 결국에는 전 그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기억을 조작해가지고 마치 세미 젠킨스가 죽인 것처럼. 그래서 아내는 그 강간당하고 그때 당시에는 살아 있었대요.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아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고 아내는 살아 있었고 아내 단기 기억 상실증에 이제 이 주인공이 걸렸으니까 아내가 살아 있었던 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살아 있고 아내가 인슐린 주사를 놔달라 그래도 계속 놔줬었고 그래서 아내를 자기가 죽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했던 거 이 사람은 기억을 조작하면서. 그래서 자기 방어 기제인 거죠. 자기가 자기 그 과오, 자기의 단기 기억 상실증 때문에 아내를 죽였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제 아내가 살해당했다라는 식의 거짓 기억을 만든 거죠, 스스로를 자기가. 방어한 거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홀딱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 먹은 거죠. 그리고 아내의 살인범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내를 좀 강간했던 그 사람을 결국엔 잡아 죽였대요. 테디 말로는. 잡아 죽였는데 처음에 만족하다가 고의로 이제 나중에 수사 기록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소실시켰대요. 이레나드가. 경찰은 어이가 없는 거죠. 이미 범인은 다 잡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또 형사놀이를 하고 있네. 다른 임의의 범인이 있다고 또 잡으러 다니네. 그러니까 테디는 이용해 먹었던 거고. 이게 이제 다 이 영화의 결말이고 반전이에요. 전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까지 스토리 소개를 하고 이제 우리의 감상, 우리의 질문 이런 걸 좀 제가 나름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프님은 자신의 기억을 고의로 왜곡한 적이 있나요? 고의로 왜곡한 적이 있냐? 자기 정당화라든지 근데 그거를 기억을 사람이 자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네. 모르는 새 조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조작했는데 나도 몰라. 모를 그게 수밖에 핵심이네. 없는 거 아닐까요?
근데 고의로 조작한다고 해서 그게 조작될 것 같지는 않고 그건 약간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운 기억, 너무 잊고 싶은 기억, 너무 부끄러운 기억 이런 거를 근데 어떤 방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실제 제가 어떤 속에. 기사나 어느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뭐 강간을 당하거나 너무 큰 사건을 당하면 그 기억을 잊어버린대요. 일시적으로 한동안 되게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 한대요. 일부러 자기 방어 기제로 기억을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건 들었었어요, 사람이.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니까. 나는 내 기억을 조작한 적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있을까요? 사람이 그거는 몇 기억을 명- 조작한 게 아니라 몇 명이나 될까요? 뭔가 그냥 조작한 척하는 거고 정말 내 스스로 내가 기억을 조작했다면 조작된지도 몰라야 그게 진정한 조작이겠죠. 레너드처럼. 레나드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레나드의 삶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그냥 아내를 잡아 죽인 범인을 잡아서 자기가 복수하는 거. 저는 이 레너드의 삶의 목적 이게 사실 되게 이 영화의 큰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분마다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려고 해도 내가 이 10분을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10분 후에 나는 이걸 하나도 기억을 못 할 텐데 되게 심한 무기력증이 올 것 같아요. 이거 해봤자 뭐해? 나는 또 다 까먹을 텐데. 이거 뭐 저 사람 만나봤자 뭐해? 좀 이따 또 까먹을 텐데 하면서 세상 모든 게 되게 부질없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허무하다. 축적이 되지 않으니까. 예, 누적되지 않는다. 모든 게 날아가는 삶이니까 맞아요. 굉장히 무기력증에 시달릴 것 같은데 이제 레너드는 사실 스스로를 계속 속이잖아요. 범인을 잡고 나서도 아니야 하면서 다 기록을 지워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범인을 찾아서 스스로의 미래가 또 그런 걸 찾아 나서게 스스로를 속여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삶의 목적이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언가 있을 거야. 누군가 죽여야 되는 사명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어. 이런 사명감을 스스로에게 계속 부여를 하면서 10분 단기 기억증이라도 앞으로 계속 살아갈 목적을 미래에 살아갈 목적을 스스로에게 부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게 굉장히 조금 치열하고 10분 단기 기억증이라도 인생은 살아내야 되는 것이다. 약간 이런 치열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좀 되게 그런 부분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10분 단기 기억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도 플러스 10분 단기 기억이에요. 그 사람은 저는 사실 제가 그렇다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의미가 그죠. 직장에 가서 10분 동안 배운 거 다음 10분에 또 까먹을 텐데 직장 생활이 될 리가 없고 진짜 아무것도 안 되네요. 아무것도 할 수 새로운 없죠. 관계를 맺을 수도 없네요. 이 사람이랑 10분 동안 알았어. 좀 돌아서서 화장실 갔다 오면 내가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럼 진짜 절망적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떤 사람이 극한치로 몰렸을 때 그래도 사람은 생명은 소중하고 삶은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속여서라도 계속 인생에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맞네. 이런 모습이 너무 치열하고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되게 대단해 보이는 맞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삶의 목적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 모텔 프런트에서 이 레나드를 보고 레나드의 사정을 레나드가 다시 설명을 해주니까 이 아저씨가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은 나와 다르게 할 일은 알고 있지만 한 일은 기억을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한 일은 기억 못하는데 할 일, 이게 삶의 목적인 거죠. 그거는 오로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죽인 사람을 내가 잡아 죽이고 복수하는 것, 이 오로지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근데 보통 하긴 뭐 그 반대라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목적이나 꿈이나 비전이 없고 이제 당장 내가 닥치는 일들을 해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까 그 형사 테디? 네, 테디가 사실 레너드를 이용한 것처럼 레너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용한 거죠. 이용해 먹은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10분 기억 단기 기억 상실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테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테디한테 총을 겨누고 총을 쏘기 전에 테디가 진실을 지금 우리가 말했던 모든 진실을 다 알려줘요.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내가 그렇게 잘못 생각했군요. 그럼 다 되돌아오고 이제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럴 텐데 이 레나드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미래의 자기 자신을 속이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사진, 테디 사진 안에다가 저 사람의 거짓말을 믿지 마라, 저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버리고 또 미래의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스토리가 끝나버리면 다음 10분에 나는 할 게 없고 세상을 살아갈 동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문신도 테디 차량 번호를 그 범인의 차량 번호로 써버려요. 나중에 이제 테디의 차를 보고 저 사람이 범인이라 지목해가지고 내가 죽이려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섬뜩하다. 인간이 어디까지 자기의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거기도 하고, 이렇게 기억을 조작한다는 게 되게 자기중심적인. 근데 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1번이니까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내를 죽인 그 기억도 부정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꾸준한 동기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맞아요. 위해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희생시키고 스스로도 계속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또 여기도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테디가 아니라 레나드라는 주인공의 경우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건 그 사진, 폴라로이드 사진 찍은 거와 그 안에 자기가 쓴 글, 그리고 자기 몸에 새겨진 문신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은 팩트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도 뉴스나 이런 것들, 팩트가 뭐냐 이런 거, 팩트가 어떻게 보면 신화처럼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도. 근데 레나드가 자기가 팩트라고 믿었던 것들에 자기가 속아 넘어갔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팩트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진짜 팩트일까? 진실일까? 그것도 사실 이런 다뤄볼 수 있는 내용인 것 질문이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팩트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속이고,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안전하니까. 정말 트루, 진실보다는 팩트랑 트루는 좀 다른 말이잖아요. 트루는 진실이고 팩트는 사실인데 사실 진실을 자꾸 외면하고 어떤 거짓된 팩트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기사는 팩트 같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팩트긴 팩트인데 그 기자가 어떤 사실을 보고 자기 주관을 갖고 편집한 거잖아요. 기자가 편집을 하고 편집부에서 또 필터링이 돼가지고 편집부의 방향에 맞게 기사가 취재가 된단 말이죠. 근데 기사도 엄밀히 보면은 온전한 팩트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 어떻게 보면 뭐 한겨레, 뭐 중앙일보의 시선, MBC의 시선이 들어간 팩트인 거죠. 필터링 된.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사실 그 팩트만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닌지는 되게 오래된 일인 것 같고, 그러니까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단 한 번도 언론은 진실을 말한 적이 없는 기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전달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팩트보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그 발언자, 누가 발화하고 있는가, 누가 말하고 있는가,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의 그 지금까지 역사라든지 성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MBC나 뭐 JTBC 뭐 이런 여러 가지 언론들이 있지만 그 언론 자체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언론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어떤 입장과 견해를 갖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기사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기사 제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이거를 썼지? 그 언론사를 먼저 봐요. 그럼 대충 감이 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이 기사를 썼겠구나, 이게 다 보여요. 그리고 우리 책도 팩트랍시고 이제 뭐 역사 교과서도 그렇지만 그거를 쓴 학자의 주관이 들어간 거잖아요. 학자가 모든 사실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그냥 좀 빼기도 하고 어떤 사실은 좀 더 많이 부풀려서 또 말하기도 하고, 그건 자기의 그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이 영화가 좀 잘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팩트에 집착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속여먹고 또 자기만 이거는 결국엔 속여먹고 속여먹는 거예요. 나탈리도 속여먹고 테디도 속여먹고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주인공을 다 속여먹어요. 자기 자신조차도. 그럼 팩트에 집착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완전히 모든 거짓된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현대의 미신, 팩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성찰한 영화이지 않나? 이런 생각? 네. 네. 뭐 듣다 보니까 팩트야말로 가장 큰 거짓말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까지 누가 이런 해석을 이렇게 자뻑하면 안 되는데 이런 해석을 한 적 있나요? 어디 들어보셨나요? 어디? 모르겠네요. 자, 죄송합니다. 있었을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너무 내 스스로 너무 하여튼 업돼가지고 하여튼 너무 뿌듯하다. 어쨌든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또 이제 몇 가지 더 짚어보면 한번 상상해 볼게요. 메멘토 각본을 이제 놀란 감독이 동생의 그 소설을 바탕으로 썼다고 그러는데 각본을 썼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감독이 어떤 식으로 이 각본을 썼을까요? 만약에 이프님이 그 놀란 감독 입장이었다. 어떻게 썼을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각본이랑 연출은 다른 거니까. 근데 최초 각본이 이렇게 쓰여졌을 것 같지는 않고 최초 각본은 아마도 이거보다는 시간순? 덜 믹스된 형태의 것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시간 순이었을 수도 있고요. 최초의 그 메멘토 모리 소설은 시간 순이었을지도 모르죠. 뭐 읽어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그럼 연출 단계에서 이렇게 막 섞어 놓는. 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본의 완성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각본의 초기본은 분명히 이 정도까지 믹스는 아니었을 것 같고 이제 촬영을 한 후에 조금 더 믹스를 하는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초의 스토리라인을 쓸 때는 선형적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선형적으로. 쓰고 나서 그거를 믹스를 해서 작품을 완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특별한 지점은 바로 이렇게 시간을 과거와 현재를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또 이제 과거는 정주행하고 현재는 역주행하면서 이게 단편으로 보여주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방식이 메멘토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영화는 완벽하게 이걸 구현하고 있고 또 이제 그걸 사람들한테 설득해낸단 말이죠. 저는 이제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쓰잖아요. 감독이 아마 포스트잇에다 써가지고 요건 요때 배치해야 되고 근데 그건 단지 사건의 순서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 이제 추리 요소 같은 것들을 언제 관객들한테 제시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이제 일일이 배치했을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이 놀란 감독은 되게 머리가 아팠겠다. 되게 로직 재밌지 않았을까요? 본인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짜면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 코딩하는 식으로 각본을 쓴 거죠. 수학 공식 만들듯이 퍼즐 맞추기 하는 듯이 지적 추리를 하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각본보다는 사실 연출의 힘에 힘이다. 되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영화인 것 같아요. 각본은 분명히 이렇게 복잡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렇게 막 사이사이 떡밥을 많이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문신이나 사진들이나 그 요소를 이제 연출의 힘으로 조금 더 살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스토리를 선형적으로 쭉 나열을 해보면 그렇게 복잡한 스토리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단순해요. 그냥 기억상실증 걸린 남자가 계속 스스로 착각하면서 누굴 쫓아가는데 범인을 본인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또 까먹고 또 누구 범인을 죽이러 떠났다. 요렇게 그냥 요약이 되는 스토리인데 연출로 요걸 요렇게 꾸고 저렇게 꾸어서 정말 마스터피스로 만들어낸 거죠. 이 영화에 그래서 영화의 순서는 저는 어떻게 봤냐면 시간 수는 아니지만 영화 막 왔다 갔다 시간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이 영화는 철저하게 어떠냐면 논리적 순서에 일치해서 전개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정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단서들이 나올 때 나오고 이게 떡밥들이 그렇죠. 던져지고 나중에 떡밥들이 회수가 되고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시간 수는 뒤죽박죽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순서에 의해서 전개되는 영화가 메멘토다. 놀란 감독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감독의 특징은 시간을 막 꼬아놓고 화면이 왔다 갔다 그 장소도 바뀌고 그러는데 논리적으로는 정확하게 정주행을 한단 말이죠. 그 부분이 논란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서스펜스의 거장이다. 서스펜스라는 건 그 서스펜스의 특징은
긴장과 의문을 지속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끊임없이 관객들이 긴장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아까 이제 두들버그나 미행처럼 그것도 사람을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누가 범인이지? 아니 뭘 잡으러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긴장하고 의문을 만들어 가는 거 이런 부분이 끝까지 어쨌든 이 영화를 제대로만 집중해서 본다면 보통 이 영화에 안 좋은 평을 내는 사람은 영화가 이해가 안 간다 아니면 영화에 집중을 잘 못했다 이런 식의 해서 안 좋은 평을 할 수 있는데 영화를 제대로 이제 이런 논리적인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긴장과 의문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맞아요. 연출력이 다한 영화죠. 그리고 레나드 얘기를 또 잠시 하면 이 레나드는 아까 팩트 얘기했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한번 레나드는 아까 자기 자신을 속였다 그랬잖아요. 자기 원칙조차도 어겼어요. 영화를 보면 그 나탈리라는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웠던 원칙 중에 하나가 남이 쓴 거는 믿지 못한다. 오로지 자기가 쓴 것만 믿는다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스스로 어겨요. 나탈리가 적어준 그 뭐 우리 바로 오세요 뭐 이런 것들을 그 맥주 받치는 동그란 그 종이에다가 써서 줬는데 그걸 또 믿고 그 바로 가요. 맥주 바로. 남이 써준 거잖아요.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여기 있지? 근데 남이 써준 남의 글씨인데 그걸 믿고 가요. 자기 원칙을 스스로 어긴 거예요. 만약 자기 원칙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나탈리아한테 이용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나탈리 예뻐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원칙과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제 생각에. 그러니까 자기 그냥 이성적 끌림에. 나탈리아 자기도 했잖아. 하긴 영화에서. 이성적 끌림에 뭐 이제 자기도 했으니까. 아내도 없고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내 원칙도 무시할 만큼 사실 외로웠던 거죠. 레나드가. 그건 이해가 가네요. 이성이기도 하고 친구가 필요하기도 하고 믿을 사람이 필요한 와중에 얼마나 누군가 외롭지. 나를 위해 그냥 뭔가 노트를 남겼을 때 믿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믿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누군가는 믿고 싶은 그런 일말의 약간 희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설마 이 사람이 날 속이겠어? 이런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 날 속일 수도 있겠지만 또 안 속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 고문 같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건 저 사람이 날 속일지라도 내가 속아주더라도 저 사람을 끝까지 믿겠어 이런 신념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이어나가서 레나드의 최대 비극은 믿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그게 전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레나드를 막 가슴에 품고 살면서 이 사람은 친구가 한 명도 없었네 결국.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용해 먹으려는 형사와 이용해 먹으려는 술집 여자, 자기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얼마나 삶이 비극적일까? 영화 끝난 다음에도 이 사람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를 믿지 과연? 그래서 이 와중에 제가 또 시를 여기 이제 그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함석헌 선생님의 시인데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시가 있어요. 시 좋죠? 네, 좋네요. 이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 레나드 보면서
이런 여기 시에 나와 있던 그런 친구, 내 목숨 꺼지는 다 진짜 배에서 저 사람만은 살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내 내 가족들마저도 내 나중에 우리 결혼하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이프님은 있으십니까? 훅 들어가죠 갑자기.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뭐 가족도 좋고 아니면 친구도 좋고. 뭐 많지는 않지만 있지 않을까요? 그런 친구가 있으세요? 친구 얘기해볼까요? 친구 얘기요. 어떠세요? 그냥 뭐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말씀드리. 부럽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의 우정, 이 정도까지 사랑. 근데 사실 뭐 목숨을 바치고 막 그런 사이는 잘 없죠. 보통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냥 좀 믿고 뭔가 나의 어떤 거를 맡길 수 있고, 뭐 미래에 내 귀중한 뭐 아이가 있거나 가족이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한두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좋죠. 근데 레너드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본인을 속여 넘기는데 어떻게 친구를 사귈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친구도 레너드를 못 믿는다. 그렇죠. 타인의 입장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10분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고 앞으로 인연을 이어나가겠어요? 믿음의 조건이 내가 믿음을 주게끔 행동을 해야지 또 다른 사람도 나한테 믿음을 주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상호적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스스로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상황이라 주변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레나드는 계속해서 또 다시 자기를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결혼을 했다 치면 나중에 한 50, 60 정도 돼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사랑하는 배우자가 치매에 걸렸다면 아니면 내가 치매에 걸렸다면 이 기억을 잃는 거잖아요. 진짜 레나드처럼. 실제로 많이 있는 일이죠. 많이 있죠. 실제로 많이. 저도 제가 치매 걸릴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나한테 닥치면 이프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서 치매에 걸리는 건 어쩌면 축복일지도 모르죠. 축복이다. 그러니까 지금 걸리는 건 너무나 비극인데 비극이죠 당연히. 내가 뭐 80이야 90이야 이제 곧 언제 죽어도 크게 여한이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씩 삶의 기억을 지어 나가는 거는 스스로에겐 되게 축복일 것 같아요. 물론 가족들은 힘들겠죠. 힘들죠. 뒤치작거려야 되니까 어디 집에 못 돌아올 수도 있고 뭐 어디 다른 집에 가서 막 뭐 해코지할 수도 있고 얼마나 뭐 뒤치작거리할 게 많겠어요. 근데 스스로 입장에서는 인생의 기억을 이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씩 인생의 기억이 지워지는 게 결국은 죽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죽음으로 가기까지 미련을 많이 없애주니까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전 또 반대로 생각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그러니까 치매만큼 끔찍한 병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걸리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걸리든 왜냐하면 그건 몸이 아픈 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견디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건 기억을 잃는다는 거. 우리가 함께 사랑했던 시간들,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 솔직히 사람은 추억 때문에 같이 만들어 추억이라는 건 시간의 축적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사라진다는 거, 증발한다는 거, 내가 기억을 못한다는 거. 그럼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 뭐 그런 말도 있죠. 그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게 잊혀진 사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원피스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런가요? 원피스에 나오나요? 초파 시리즈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어떨 때 가장 슬픈지 아는가 하면서 잊혀진다는 게 제일 끔찍한 것 같고. 그래서 잊혀지는 거랑 있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치매는 내가 있는 거죠. 잊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계속 망각을 경험하잖아요. 망각하죠, 실제로. 당장 뭐 3일 전에 저녁 뭐 먹었어 하면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기억이 없어요. 3일 전에? 모르겠어요. 어제 먹은 하나도 것도 기억 안 나죠. 잘 모르겠어요. 어제도 한참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망각을 겪고 있는데 망각을 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논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걸 기억하면 그런 과민 기억 증후군 뭐 그런 거에 걸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기억하니까 힘든 모든 거야. 세상에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릴 힘들어, 때부터 힘들어. 지금까지. 그러면 머리가 터질 것 같죠. 근데 적당히 망각을 경험하는 게 사람이 결국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뇌도 계속해서 어떤 망각의 과정을 계속 겪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치매도 적당히 오면은 적당히 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많이 찼을 때 오면은 결국 이 세상을 정리를 해야 되는 단계니까 그때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놓아주고. 것처럼 하나씩 놓아주면서 스스로 괜찮은 것 떠날 같아.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그것도 진짜 이건 의미를 해석하기 나름인데 나름이죠. 그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그럴 거 수 있는데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창 때 레너드처럼 젊은 나이에 걸리는 건 너무 안타깝긴 하죠. 비극이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간들을 창창한데. 그러니까 지나간 걸 잊는 거는 어떻게든 극복한다죠. 근데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도 내가 다 잊을 거라는 그게 굉장히 막막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혹시 그리고 더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메멘토에 관련해서 아무 얘기나. 이제 뒤에 이제 프레스티지랑 인셉션 다뤄볼 텐데 네. 메멘토를 한번 짚고 넘어간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런 교차 편집이 계속 나오는데 맞아요. 이제 그거가 사실 메멘토가 끝판왕이었던 것 같아요. 초기작이긴 진짜 해도 끝판왕이었어요. 교차 편집에. 그래서 이런 그 시퀀스가 과거, 미래가 이렇게 섞여 나오는 것에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뒤에 프레스티지 정도는 아주 쉽게 보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매를 먼저 맞았다는 기분으로 메멘토를 먼저 다뤄봤고 이제 다음으로 프레스티지랑 인셉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1부를 여기까지 끊고 이제 2부를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은 아마 이제 유튜브나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2부에서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잠시 쉬고 네, 2부에서 네. 다음 영화로 찾아뵐게요. 네, 잠시 쉬겠습니다.